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우리는 알게 되었단다. 비천함에 대한 증오도 표정을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헤드라인은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 후손들에게 중에서 한 부분을 꺼내와 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웃음과 미소가 있던 날들도 있었지만 미움과 증오로 조각된 못난 표정을 짓고 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선 표정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브레이트는 말합니다. 증오나 분노, 그것은 우리의 표정과 목소리뿐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 나아가 세상을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친절한 표정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관용의 몸짓과 함께 건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울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돌이켜보면 역사는 또 삶은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어디서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가요?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복잡한 시사 문제는 잠시 개어두고 한 권의 책을 펼치며 친절한 언어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짜 추석 연휴의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한숨 돌리며 쉬는 연휴에 나누면 좋을 책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변상욱, 신동호의 북클럽이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요. 일단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동호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는 저희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요즘 좀 바쁘셔서 한 2주에 한 번씩 계속 바쁘긴 합니다만. 예, 이제 자주 뵈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 신동호 시인님은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예.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인들이 좀 이렇게 쓸데없이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뭐 잘 못 불려다니는데요. 예, 저는 뭐 19살 때부터 시를 써왔고 중간에 약간 외유를 해가지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이제 그 문학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집필하고 책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연설이 좀 이렇게 지루하고 약간 이렇게 졸리고 그랬군요. 아, 예. 딱 맞추셨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딱 그것도 맞을 약간 것 같은 진지하고 느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루한 측면도 있는데 그게 원래 본인의 성정이었는지 아니면 연설비서관 때문이었는지를 저 우리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오늘 영광입니다.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추석이고 연휴의 이제 시작인데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가족이나 친척 만나면은 뭐 좋기도 하지만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참견쟁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연세가 여기 두 분은 있으시니까 참견을 주로 하시는 쪽이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잔소리 언제 결혼하냐, 뭐 취업은 뭐 언제 하냐, 흔히, 애는 예. 언제 낳냐. 이제 뭐 이런 거 싫어가지고 안 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두 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저도 뭐 신동호 시인의 뒤를 이어서 따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언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은 쓰던 단어를 같이 나눠 쓰고 하다 예.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제 공감하고 자기도 그 언어를 좀 빌려서 차용해다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투나 생각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슬그머니 스며들기도 하고
물론 나한테 안 맞는 건 그 친구하고 좀 다투다 보면은 서로 어떤 접점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 그래 이 정도에서 서로 표현하고 저 친구가 저 정도 표현하면은 저건 무슨 의미고 내가 이 정도 표현하면 저 친구는 이렇게 정도는 알아듣겠지. 뭐 이런 어떤 언어의 공동체 같은 게 은근히 형성이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게 되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용납을 하는 거죠, 서로를. 근데 이게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은 호적상으로는 친척이고 뭐 묶여 있고 또 가족 관계 기록부에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예. 만난 적도 없어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이번 뭐 저 아버님 뭐 묘소 고치는데 뭐 짠 5만 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내쇼 뭐 이런 거 외에는 연락할 일도 별로 없단 말이죠. 아이들 결혼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명절에 딱 맞닥뜨리면 한참 같이 있다 보니까 얘기는 또 다 나눠요. 정치, 경제, 시사,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까지도. 그러니까 부실한 소통과 뭔가 잘못된 소통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투는 거죠. 구조적으로 아니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촌수에 밀리거나 학렬에 밀려갖고 말을 못하면 속으로 내가 다시는 안 와야지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해보셨죠? 아니 저야 뭐 저는 뭐 이렇게 지갑을 여는 편이지 조카들 그래요? 만나도 예 아, 절대 좋은 뭐 얘기 사람이네. 안 합니다. 우리 신동호 시인님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뭐 저는 주로 관전하는 편이긴 한데요. 예. 우리 이제 한국말 자체가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말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고민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예. 주어를 잘 사용하고 네. 그 이렇게 앞뒤 설명이 잘 붙으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좀 편안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까지 다 고민하면서 말해야 되면은 이거 만나야 되나? 늘 만나던 사람은 주어 동사 대충 생각하고 명사 몇 개만 던져도 알아듣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관계에서는 더군다나 또 우리말은 예.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어렵긴 어렵죠. 아무튼 뭐 결론은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매년 추석만 되면은 그 예전에 그 칼럼 하나가 생각납니다. 네. 추석이란 무엇인가 기억하십니까? 그 김영민 교수라고 네네네. 꽤 됐네요. 유명했던 한 2018년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게 화제가 된 칼럼인데 경향신문 칼럼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찾아서 지금 보니까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물으면 곧 하겠죠. 뭐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해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라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예. 너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로 대답해라. 약간 선문답 같은 건데 이 추석의 스트레스, 명절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해학적으로 잘 푼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일부러 찾아본 기억은 납니다. 아, 예. 화제가 됐던 칼럼이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오해, 그리고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절 때도 생기는데 이게 꼭 뭐 사실 가족 간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봐도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이 갈등과 오해와.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신동훈 시인님은. 제가 거의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거의 부부싸움을 안 하는 편인데 그쪽에서 참아줘가지고 그런데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너무 서로를 잘하니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아주 그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너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 훨씬 더 좋은 현상을 발휘할 텐데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진짜 무슨 그 배신자는 우리 곁에 있다 뭐 이런 말처럼 가장 큰 또 상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부부간에 끝없이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은 굉장히 성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뭐 국민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위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거기에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아직 덜 명확해진 상태인 것 같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성장의 속도를
아직 못 쫓아가서 예.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그 상처되는 언어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가장 잘 알면은 또 상대방을 또 후벼 팔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또 배려하고 상대방하고 소통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변상욱 신동호의 북클럽 첫 번째 책. 자, 준비해 주신 책은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이네요. 요 책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신지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 국문학과의 예, 교수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네. 예,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는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언어에 담긴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 예. 예를 들면은 달 하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고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머니 모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달하면 그냥 달입니다. 기자들은 뭐 정확하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이미지가 전달돼야 되니까 그 기자가 이미지를 전달할 때 쓰는 용어 다르고 시인이 쓰면 다르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단어들도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맥락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의 뇌는 제 몸속에 들어있고 저 사람의 뇌는 저 사람 몸속에 들어있고 저 사람은 저기 가서 다른 경험을 했고 저는 저쪽에 살면서 다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제 뇌에서 꺼낸 생각을 그 사람이 바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무리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언어 배울 때 늘 이제 배우는 겁니다만은 뭐랄까요 뿔통 속에 들어가 있는 파리는 못 빠져나와요. 예. 왜냐하면 꿀맛 때문에 자꾸 거기에 들러붙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언어는 생각이 머무는 하나의 구조물, 집 같은 존재인데 그 집의 구조라든가 문화, 모양에 따라서 생각도 거기에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죠, 자꾸.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안 맞으면은 나와서 서로 맞춰봐야 되는데 서로 꿀통 속에 있다 보니까 각자의 꿀통 속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저 꿀을 먹으면서 저렇게 자랐고 나는 이 꿀을 먹으면서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겠구나라고 알아맞히고 접근하려면 감수성밖에 해결이 없는 거예요. 감수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감수성을 그럼 갑자기 감수성이 어디서 이렇게 사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수업에 의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요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쉽게 그래, 얘기하면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배워서 남주냐. 감수성도 배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감수성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요즘 최근 많이 쓰이는 건 제가 보기 제 느낌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성적 젠더의 역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이 다른 성일 때 어떤 말들이 상처가 되고 이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인지 예를 들면 감수성도. 뭐 인권 예. 감수성 요새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우리 옛말에는 그냥 역지사지를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간단하긴 한데 내가 저 입장이면 정말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이 내 입장이면 이렇게 할까? 이런 걸 그 순간 생각해내고 그걸 그때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연습 안 하면 힘들죠. 뭐 일각에서는 참 피곤하다. 뭐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참 현대 사회 살기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언어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시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언어 감수성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뭐 방금 대 기자님께서 역지사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유 언어 중에 눈부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부처. 눈부처요. 예, 우리 돌 붙여 이러는 거에 눈 붙여입니까? 눈부처.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 근데 그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는 못 본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야 본다. 상대방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건데 그만큼 자기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고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웃에 대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인정하는 것. 예, 그게 저는 그 거기서부터 자기의 언어라든지 지금 대기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감수성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서의 정의하고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언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가닿기 위한 것이 언어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죠. 가끔은 뭐 이런 사람도 있어. 혼자 계속 중얼중얼 하다가 뭐라고 중얼중얼 뭐 이렇게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고 약간 뭐 이제 자폐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언어의 99%는 남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남한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정수인 것 같네요.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각자의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왜 뭐 옳겠죠. 근데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들 동의해 줄 거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놓으면 오 하면서 박수를 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혼란이 살짝 일어나는데 여기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방어 기제가 확 작동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사실 약간의 짜증이 나면서 울분이 치솟아오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통에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감수성인데 이제 감수성이 무뎌지면은 뭐 파탄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하면서 대통령 모욕 주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어쨌든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고 또 이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좀 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대통령도 가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그러나 뭐 아주 벌써 집권 기간 2년 반 동안에 자기와 자기 부인을 놓고 정말 많은 표현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쌓여 있는 거지 뭐 한두 번의 표현 갖고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 그거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해결을 안 하고 환영받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상대에게 가닿기 위한 말 이것은 단순히 이제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어 감수성을 그러면은 이 책에서도 뭐 내용도 그렇고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공부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신지영 교수하고 토론회에서도 자주 만나고 뭐 해봤습니다만은 맥락을 파악하면서 언어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서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못하면 그쪽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사투리나 이런 거에서도 언어 감수성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땅의 지형과 토질과 거기서 나오는 산물과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뭐 배경이라든가 사회 변동 이렇게 다 다르니까 맥락이 다른 거죠. 일본 가면은 오사카와 교토가 그렇습니다. 교토는 물산이 집합하고 교역이 활발한 상업 중심이고 오사카는 항구에 좀 억세고 외지 사람들이 많고 특히 뭐 예를 들면 제일동 고들리라든가 전혀 상황이 다르죠. 교토의 제일 큰 이제 차후가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아이를 보고 아이고 참 아이가 참 착하게는 생겼습니다. 그러면 욕이죠. 돋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다만 성정은 애가 그래도 야박하게 굴거나 거칠진 않구나 이런 뜻이니까 이제 욕입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신동호 시인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연설문을 오랫동안 쓰셨으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제 뭐 언어 감수성 이런 거를 의식을 하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연설문이라는 것도 얼마나 상대방에게 더 다가서고 더 이제 설득이 되느냐 공감을 주느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언어들을 고려를 하고 어떤 표현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언어 말이라는 게 그 테크닉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태도의 문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절은 우리가 이 촛불
광화문 촛불혁명이라는 시대를 거친 뒤라서 예. 이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시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 권력자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거나 계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내고 뭐 이런 게 이제 주가 됐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기존의 대통령들하고 다른 언어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저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시대의 변화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연설문이 저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응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정권마다 조금씩 이제 연설 스타일이나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또 좀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신동호 시인이 추천하신 책 이것도 결국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네. 책을 좀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휴먼 카인드라는 책인데요. 휴먼 카인드. 예. 그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깊이 또 그 사람의 역사를 알게 되면 저는 미워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이렇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평판을 듣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덜 미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그냥 이건 궁금한 건데 참 진짜 강성 민주당 지지자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공부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덜 미워질까? 뭐 강성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공부를 해도 이재명이 덜 미워질까?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는 가장 이렇게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할 텐데 이 작은 칭찬, 큰 칭찬 말고요. 이 작은 칭찬이 그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언어 습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너 말 이쁘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휴먼 카인드라는 책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 미덕이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뭐 휴먼 카인드라든지 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든지 인간은 결국 서로가 돕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류인데 휴먼 카인드를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소개돼 왔었거든요. 이제 예. 대표적으로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요. 방관자. 예. 이게 실제 이게 196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아파트 현관에서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새벽 3시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언론 취재가 왔는데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살고 있었던 38명의 사람들이 다 방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위험이 처했을 때 돕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죠. 예. 근데 한 사회학자가 10년 동안 그걸 깊이 팠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죽을 때 사실은 이웃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친절성,
그 또 친절함을 통해서 지금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 네덜란드 저자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그 서로에 대한 친절함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지만 내가 어려움이 처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 예,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우리 그 현재 민주당에서 이제 그 기초생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사회. 기본사회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대중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을. 그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저렇게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말하기 하는데 왜 이런 책을 소개하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말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 신뢰, 존중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쁜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쁜 말과 신뢰가 만약에 사그러들 때는 신뢰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문제를 아까 그 책의 저자인 신지영 교수 예. 언어 감수성 수업에 신지영 교수하고 토론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장님과 관련된 식당 사장님들끼리의 그 대나무 숲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사장님으로서 꼭 갖춰야 될 태도가 쭉 나오는데 식당 주방에서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 셰프 말고. 근데 국적이 막 다르거든요. 어떨 예, 때는. 그렇죠. 언어도 막 틀리고. 그 겨우 배운 한국어로 막 소통해 가면서 하는데 대개 아줌마들이 식당 사장님한테 와서 하는 제일 많은 표현이 난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그냥 저 사람하고는 진짜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사장님은 이걸 어쩌나라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아주머니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그 아주머니는 나한테 와서 아주머니가 늘 도와주셨고 너무 고맙다고 하던데 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저 아주머니도 같이 못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저 아줌마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깨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불만을 느꼈던 그 장소에서 얘기를 이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그 아주머니는 나한테 와서 아줌마가 늘 고맙게 해줘갖고 적응하기가 참 편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일단 신뢰를 갖다 살려놓고 나서 예. 침착하게 다독이면 그리고 정말 누군가는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예. 소통의 문제로 벌어진 일이니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박수를 거라는 치고 생각. 싶습니다. 그 말씀에. 사장님의 경험담이 거기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시인님이시니까 문학책이나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일종의 사회과학 서적이나 인문과학 네네, 그렇습니다. 쪽 예, 뭐 예, 인문 서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좀 찾아보고 이제 서평을 읽어보니 일종의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성선설에 기초한. 예.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거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루소의 자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 같군요. 근데 예.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장에서 이 병사들이 총을 쏘면 거의 명중률이 떨어진답니다. 거의. 왜냐하면 뭐 종군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전쟁 관련 취재를 해본 결과 예. 겨냥해서 쏘는 군인은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겨냥하려면 목을 내밀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싫죠. 그러니까 대충 위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손만 쏘는 이렇게 거예요. 해고 예. 참호 속에서 이렇게 대충 뭐 그래서 만발 쏘면 한 발도 안 맞는다고 또. 그나마 겨냥해서 쏘는 확률이 높아진 게 6.25 전쟁과 베트남전. 그건 이제 이렇게 오면서 했지 1차 대전, 2차 대전에는 정말 그런 일이 드물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겨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예. 상대방을 적군이라고 안 부르고 원숭이, 야만인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부르죠. 아, 연습할 그렇군요. 때.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류의 무기가 진화를 하면서 더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면서
좀 인간이 직접 살상을 할 때보다 좀 더 뭐라고 해요? 인간미가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죠.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덜 보게 되잖아요. 뭐 네. 원자 폭탄은 버튼 하나로도 이제 그 드론 많은 공격도 사람을 그렇고. 죽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칼로 누군가를 뭐 이게 예시니까 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면은 그 사람의 숨소리까지 가까이서 들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낳게 돼서 근데 시희님이 지금 어. 기총 사격 뭐 조준 사격을 얘기하신 건 왜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 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그래요? 건데요. 어쨌든 이 적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뭐 막연한 애국심, 충성 이런 거보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아, 대부분이라는 그러면, 그치,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 예.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성선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것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 상당히 세상은 설득력 있게 저는 아주 읽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언급해주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도 결국은 이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진화하고 발전할 한 것도 예. 다정함이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예, 예.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조금 외신 기사 보니까 충격적이었는데 60대 여성의 사무실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맞습니다. 몰랐다라는 예, 거예요. 이게 엎어져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지나쳤는데 악취가 나도 심지어 배관이 터졌나?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사흘 나흘 만에 죽은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무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여성분한테 관심이 있거나 다정함이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사회심리학에서 벤 프랭클린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제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프랭클린 효과. 예, 예. 이게 영화에서 What Women Want 여자들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는 예, 그 예. 벼락을 맞았고 갑자기 남자가 맞아요. 바뀐 거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서류만 날르고 진짜 흔히 말하는 잡무 그냥 뒤치다거리만 하는 그냥 가난한 계약직 여사원의 혼잣말을 갖다 읽어버리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아가씨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쫓아가서 도와주고 이제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네. 아마 프랭클린 효과가 그런 때서 근데 그게 이제 큰 친절은 안 된답니다. 큰 친절은 안 예, 되고. 그래서 저도 그 대기장님 말씀하신 거 책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정적 프랭클린의 정적이 그 정적한테 프랭클린이 가서 책상에 놓여있던 작은 책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예. 그 책을 예. 그래서 며칠 있다 갖다 주면서 이제 관계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대립 관계를 풀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프랭클린 효과라는데 그게 오히려 큰 친절인 경우는 역효과가 나고 작은 하긴 누가 친절. 갑자기 엄청난 친절을 베풀면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자기가 책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거나 자기가 손수건을 빌려주거나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게 그렇군요. 이제 예, 저도 그러면 읽은 뭐 적이 명절 때 친척들끼리는 작은 것들로 얼마든지 이런 효과들을 예, 업시킬 수 그래서 있겠는데. 일부러 진짜 연애할 때는 여성에게 호감을 받을 때는 자기가 막 해줄 게 아니라 예. 그 여성이 자기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면 괜히 여성들이 나 아파 뭐 이러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주로 선물을 이제 받는 쪽인데 뭐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그 인기가 더 좋으신 거죠. 예, 농담이었고요. 네. 네. 마지막 주제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 감수성 그리고 이제 친절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으로 마지막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 용서라는 말이 인간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소설 93년에 이제 남긴 문장인데 용서를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 예. 용서가 왜 아름다운 언어일까요?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으신 근데 거죠 지금. 예. 인간 세상의 부조리는 어. 잠깐 피할 수는 있지만 그건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모순이지 피해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겨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계속 밀려 닥치고 그럼 그걸 갖다가 다 해결하고 넘어가서 풀어버리느냐? 못 풀죠 뭐. 예, 그럼 뭐 마음속에 남아있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남아있고 벽으로 결국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 사정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가끔 그 얘기합니다. 진실의 반대편에는 거짓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의 반대편에 있는 게 또 다른 진실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누가 둘이 맞서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단 궁극의 해결 방법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외에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이 책은 이제 신동훈 시인께서 가져오셨는데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이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정치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 투쟁이라는 게 지금은 저는 뭐 갖고 저렇게 싸우는지 그냥 권력을 갖고 싸우는 거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 정치적 투쟁이라는 것은 누가 더 도덕적이냐를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빅토르 이고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왕당파든 아니면 공화파든 간에 정말 프랑스란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걸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결국 아름다운 단어일 수밖에 없다. 내가 더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평화방송에 이렇게 을지로 3가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요즘 같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한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진짜 이 파묻히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이기고자 했지 어떤 정치적으로 이기고자 했던 게 아니었다는 오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는 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치권을 놓고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말을 꺼내면 어떠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전체의 문제를 위해서 또는 누가 더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 선택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냈나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까 김준일 앵커가 지적한 대로 이게 어느 편에서 나온 말이야부터 일단 가려내고 그 편이 내 편인가 이거 이제 가려내고 그렇게 하고는 끝이죠 뭐.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내 편에서 나온 얘기는 무조건 옳은 거고 저쪽 편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아니라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점점점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분명하죠. 그 용서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좀 많이 이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이낙연 당시 대표가 얘기를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굉장히 또 정치적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 전 경남지사 복권 얘기가 나오니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어디까지가 용서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용서라는 것이 특히 이제 정치적 환경에서는 가능한 것인가?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또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치 환경에서는 비윤리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정권을 잡고 꼭 제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 사례를 봐도 맞습니다. 굉장히 저 사람은 독재자거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정권을 잡는 경우가 무슨 조금 정치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누구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약간 들어요. 어떻게 좀 신동훈 시인은 보십니까? 아니요, 두 사람이 계속 의견이 같고 계속 같은 방향을 제시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맞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조율해 가면서 그쪽은 왜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하다 보면은 더 나은 정반 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둘이 계속 똑같은 의견을 내놔서 다투지 않고 야 정치가 화합해서 협치를 잘하는구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정당 하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는 것. 그러면서 차이를 조금씩 줄이는 것. 그걸 이제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서 확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호 씨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브레이트 씨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열으셨는데요. 브레이트가 한 얘기 중에 그 축구 경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우승팀이 있으면 반드시 준우승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준우승팀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등과 2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인 거고 어떤 진짜 나쁜 사람들을 용서하자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지지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는 또 다수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는 다수의 국민을 용서하는 행위인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용서하는 건 아닌 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상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93년이 무슨 책인지를 저희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동호 씨님 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죠. 예, 93년은 1793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1798년 89년 이후에 4년 뒤에 예. 프랑스 방대라는 지방에서 그 소위 왕당파하고 공화파 간에 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왕당파의 그 대장은 그 할아버지고 공화파의 대장은 손자가 서로 진짜 그야말로 예. 가족끼리 맞붙은 상황.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그 슬픈 내전. 근데 결국은 그 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얼마나 자신이 더 도덕적인가를 끝내 보여줬던 그 소설이고요. 저도 그 소설을 접하게 된 게 움베르토 에코가 소개를 해서 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레미제라블의 연장선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우리 93년이라는 소설이 그 지금 그 19세기에 쓰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이렇게 대립된 사회에 상당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소설을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소설이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인간을 변질시키는 게 혁명의 목적일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네, 혁명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별별 방법들이나 잔혹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인간을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면서 혁명이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담겨 19세기에 있습니다. 그런 소설이 쓰여졌다는 게 뭐 빅토르 후의 다른 소설들을 읽어봤지만 굉장히 놀랬고요. 예, 지금 그런 또 제가 태도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또 정적에 대해서 또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전 뭐 이제 문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책들이 또 많이 쓰여진 게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혁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뭐 제국주의가 이제 뭐 서구 열강들이 또 식민지를 막 지배하고 모순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급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아마 빅토르 위고도 그래서 그 소설을 쓸 때 이거는 유럽을 향해서 프랑스가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완고한 프랑스를 향해서 파리에 깨어있는 네. 시민들이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소설을 갖다가 구상했던 근데 것 본인이 같습니다. 이제 처음 문학을 시작할 때는 이게 귀족 사회의 이게 왕당파였거든요. 예. 이거도 그러나 중간에 자유주의자가 됐다가 나중에 공화파가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다 겪어본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이렇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라는 거를 아마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용서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긴 한데 연아 용서는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갖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도 기본 구도 네. 아닙니까? 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피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더 찍어 누르거나 예를 들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서의 가족들한테 슬픔을 자제해. 예. 아. 슬픔을 검열하게 돼요. 어떨 때는.
이거 뭐 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는 거야? 이름 적지 마. 누군지도 알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 갖다 추모하란 말입니까? 해도 안 돼. 이름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된 사회라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내적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한 다음에 예. 발의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접고 용서하는 거죠. 근데 용서를 해야 될 피해자가 아예 뭐 그냥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늘 속에서 그냥 숨어 지내야만 한다면 그 구조는 진짜 고친 다음에 용서가 시작돼야 되는 거지. 그날 놔두고 용서는 또 안 되죠. 동의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아직 당연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용서하기 위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도 맞는 그런 문제가 또 말씀입니다. 있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인간 사회 어려워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지영의 언어 감수성 수업 그리고 리트하르 브레우만의 휴먼카인드 그리고 빅토르 이고의 93년까지 다양한 책을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벌써 다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예.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글쎄요. 뭐 누굴 속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을 싹 들여다봐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정말 소통하고자 한다면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시거나 가족들하고 잘 안 통해서 대화를 하시거나 뭘 하든 또 사회 속에서도 정말 소통하고 뭔가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신동훈 시인께서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임진왜란 때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너무 사람이 무섭고 살벌해가지고 서해는 속이고 싶으나 속일 수 없고 라는 말이 있고요. 오리 이원익 선생 당시에 뭐 영의정도 하고 했던 오리 선생은 속일 수 있으나 속일 수 없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요. 아 나도 오리 선생처럼 속일 수 있으나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지금 제가 그렇게 그 됐다라 안 됐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투명하게 보여준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제 그렇게 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그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한 그 상호 의존, 신뢰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좋은 말, 예쁜 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추석 특집으로 변상욱 신동호의 북클럽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늘 함께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cpbc_new 공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정미라의 말의 이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꿈뻑이는 그대 두 눈이 뭔가 불안해. 내 말을 이해하냐고 몇 번을 물어보면 연신 고개는 끄덕이지만 결론은 달라. 그렇다면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해볼까? 마치 어린 아이의 말처럼 말들 속에 숨은 뜻은 너무 어려워. 하늘 듣고 열을 안다는 건 기적 아닌가? 7살의 말도 못 알아듣잖아. 엄마 아빠 친구 애인 말도 못 알아듣잖아. 커다란 마음과 풍성한 지혜들 수많은 지식 있어도 쉽지 않은 일.
모든 말들을 이해한다면 전쟁 없고 행복 가득한 시대가 올까. 우리의 말과 생각은 너무 뒤엉켜 가고 싶은 대로 산을 넘고 강도 건너네. 그렇다면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해볼까. 마치 어린 아이의 말처럼 말들 속에 숨은 뜻은 너무 어려워. 아다르고 어다르지 끝까지 들어와. 사랑한단 말도 못 알아듣잖아. 은유 비유 반어 아닌데도 못 알아듣잖아. 세상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모두가 알아듣는 말은 하나도 없네. 그런 말 그런 말 그런 말